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혼을 했어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멋들어지게 살고 싶었고, 그로 인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있었던지라 처음엔 재혼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제 나이 이제 막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소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집신도 짝이 있듯 우연히 알게 된 남자에게 가족의 정을 많이 느끼고 저희 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며 재혼을 결심했답니다. 이혼의 아픔은 이혼한 사람만 알 수 있듯 남편과는 참 통하는 게 많았어요. 남편도 돌아온 싱글이었기 때문에 저의 아픔과 힘듦을 충분히 공감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게 굉장히 특별했어요. 어머, 거기를 어떻게 알아? 거기 완전 마니아층만 아는 덴데. 진짜 신기하다. 나랑 같은 도서관 다닌 것도 신기하고. 이런 게 운명이지. 진짜 이러려고 이혼했나 싶다니까. 솔직히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만난 기분이라 신기해. 그러니까 말이야. 잘하면 우리 과거에 어디선가 우연히 자주 마주쳤을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특별해. 짜맞춘 것처럼 모든 게 비슷한 남편과의 만남이었어요. 제 주변에선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지만 제 아이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저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 아이가 있고 아이가 없는 남편이었기에 시어머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반대하시기도 하였어요. 너도 이혼을 했지만 하필 애 딸린 이혼녀냐? 혹이 딸렸잖아. 너 그 애를 네가 평생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 불행한 인생 정말 끝이니까. 나 이제 착하고 좋은 여자랑 살고 싶어. 그 집 아이도 나를 얼마나 잘 따르는데. 그러니까 허락해줘요. 엄마도 내가 행복한 거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봐줘요. 의사만 아니면 절대 허락 안 했어. 그나마 돈은 잘 벌 거 아니니. 그거 하나 보고 허락해주는 거니? 똑바로 처신해. 그리고 네가 왜 불행해? 지들이 다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너 절대 그렇게 생각 마. 네 탓은 하나도 없는 거야. 결국 저희는 재혼을 했어요.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고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이젠 실패하지 않으리란 생각으로 제 행복만을 꿈꿨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재혼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아이가 남편을 너무 친아파처럼 따랐기 때문에 그 모습도 참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기적일지라도 제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었던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만한 분이 아니셨고 언제나 저에게 늘 갑인 것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저 역시 그런 것들을 참기란 쉽지 않았지만 애가 없는 남편이 남의 애를 내 자식처럼 키워주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 어머니께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왜 혹을 데려다가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만 네가 그렇게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며? 나 보톡스랑 필러인가 뭔가 좀 놔줘라. 요즘 노화가 왔는지 얼굴이 팍 상했잖아. 내 노화에 너도 한몫했으니 앞으로 네 병원 자주 갈 거야. 네, 언제든 말씀만 해주시면 예약 따로 잡아 놓을 테니 편하게 말씀해 주셔요. 제가 어머님은 당연히 잘 놔드릴게요. 엄마, 의사 며느리 두니까 너무 좋지? 거봐. 엄마가 제일 좋을 거라니까. 괜히 그러신다.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제가 그거 아니면 볼 거 있냐? 솔직히 의사 아니었으면 허락하지도 않았어. 뭐 며느리야, 솔직히 손 안에 넣고 주무르기 좋으면 좋은 거지. 그나마 이혼하고 애까지 딸렸으니 고분고분한 거지. 아가씨였어 봐. 지 잘난 맛에 살겠지. 시연이 그런 애 아니야. 얼마나 어른들한테 깍듯한데. 엄마도 그러니까 좀 좋은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얼씨구 팔불출이냐? 너 남자 홀리는 재주는 있나 보다. 그래도 네가 한참 믿지는 결혼이니까 떵떵거리고 살아. 믿지는 결혼이라뇨? 어머님, 말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생각도 하시면서 말씀하셔야죠. 어른이신데. 내가 네 눈치 보라는 거야 뭐야? 너 나 물로 보지 마. 나 절대 며느리 눈치는 안 보고 산다. 그러니까 네가 눈치 봐. 그게 아니라 말씀 좀 가려 하셨으면 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껜 귀한 딸이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던지라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절 그럼에도 받아주시지 않았답니다. 가부장적인 모습도 굉장히 강했었던 시어머니였기에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으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병원 일로 바빠서 아이의 준비물을 미처 챙기지 못했었고 그날 출근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아이의 준비물을 대신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퇴근 후 집에 오니 제 얼굴에 날아온 건 다름 아닌 걸레짝이었어요. 아이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 소스라치게 울어버렸고 남편 또한 당황하더라고요. 이 미친 거사.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부려먹어? 내가 이러라고 장가 보내는 줄 알아? 네 새끼면 네가 챙겨야지. 왜 우리 경수 보고 뒤치다꺼리를 하라고 해? 너 이러려고 재혼했냐? 애한테 집사 같은 게 필요해서 한 거냐고? 어디 변명해봐. 말을 해도 진짜 얄밉게만 하시네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경우 없게 이런 행동을 하시죠? 부부고 이제 아이 아빠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 어머니 보톡 쓴 아들이라고 결혼했나요? 뭐? 너 결혼했다 이거지? 이제 뭐 잘 보일 필요 없다 이거냐? 어디서 시어머니 말하는데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어머님이 저한테 걸레짝 집어 던진 건 잘한 일이고요. 살다 살다 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당장 사과 안 하시면 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지금 걸레짝 맞을 행동을 한 거야? 당신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엄마는 그냥 내가 또 아들이니까 혹시나 이런 심부름들이 잦을까봐 그러신 거지. 당신이 이해해. 당신 착하잖아. 착하면 다 참아야 하니?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전부인한테도 이렇게 대해서 당신 이혼한 거 아니야? 입이 있으면 말해봐. 뭐라고? 이게 아주 사람 잡겠네. 경수가 착하다고 해서 허락했더니만 이거 완전 보통 성깔이 아니잖아. 아이고, 복 없는 놈. 남편에게 의중을 물으니 오히려 어머님을 이해하라는 남편이었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재혼 전 그렇게 저와 제 아이만을 생각했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본인도 준비물을 갖다 주기 귀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부탁을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부부고 아이 아빠라고 생각했어서 그런지 너무 남 같은 발언에 실망했거든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자식이 없다고 한 남편은 사실 어린 아들을 둔 아빠였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전 남편 현 와이프가 하는 병원 맞죠? 저 전처예요. 뭐 의사라고 얘긴 들었는데 미모가 좀 있네요. 하긴 이가 여자 외모는 엄청 따지긴 하죠. 요새 양육비가 2달째 안 들어와서 대신 찾아왔거든요. 돈 좀 주실래요? 양육비라뇨? 그리고 이한테는 아이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무슨 양육비 타령을 하는 건지. 저 바쁘니까 나가주세요. 모르셨어요? 와, 이경수 인간. 우리 애까지 숨기고 재혼을 해? 뭐 면접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예요.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전 당당하니까요. 이렇게 큰 병원을 하실 정도면 돈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주시죠. 아, 그리고 이경수 그 남자 너무 믿지 마요. 내가 불면 이경수 인생 끝장나는데. 뭐 바로 터지면 재미없으니까 참고 있어요. 어디서 압박질이야 당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당당히 해. 그리고 돈 얘긴 애아빠 만나서 해. 안 나가면 신고할 줄 알아.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당신도 재혼이라면서 너무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됐고, 오늘은 이쯤 하죠. 얼굴도장 찍었으니. 진료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남편의 전처였고, 그로 인해 아이 아빠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었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혹 달린 여자라고 늘 비난을 하셨는데, 본인 아들 또한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자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정말 미칠 듯 배신감과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정말 잘해보고 싶은 2번째 결혼이었기에 충격은 컸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그 애는 아예 안 만나. 사실 엄마가 엄청 싫어했거든, 그 여자를. 그래서 아이도 그 여자 핏줄이라고 바로 줘버린 거야. 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었어서 그런지 진짜 정도 없어.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그 아인 당신이 아빠라고 당신만 기다릴 텐데 날 속이고 아예 만나지도 않고 진짜 배신감 든다. 그러면서 우리 애한테 그런 마음이 들디? 당신 진심이 다 왜곡돼 보여.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진심인지 묻고 싶다고. 좀 봐줘라. 남자가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네 딸이 지금 얘를 그렇게 따르는데 너 또 이혼할 수 있어? 어머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 간신히 참고 있는 거거든요. 차후에 제가 어떻게 할지는 제가 판단해요. 아니 저것이? 이제 나를 아주 바지사장 취급해? 아휴, 기막혀. 아들,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해야 해?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요.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 말을 들어야지. 왜 남의 말을 듣는 거야? 전 그 길로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고, 그렇게 재혼한 지 4개월 만에 저희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제가 금세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자 친정엄마는 정말 슬퍼하셨고 딸아이마저 아빠를 보지 못하는 거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아이 학교를 찾아가 아이를 설득하며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남편을 용서하였고 대신 저와 남편은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신 말 들어야지. 나도 이번 결혼은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아. 첫 번째 결혼을 진짜 철없을 때 저질렀다면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니 더 잘 살고 싶거든. 나도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어. 약속 지켜.
우리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나랑 당신, 그리고 우리 아이 셋이 사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엄마한테는 내가 잘 얘기할게. 어차피 우리 원래도 분가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걱정 마셔요. 결혼 전 원래가 분가 예정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격한 반대로 같이 살게 되었던 나날이었고,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전 남편을 용서하는 대신 저희끼리 나가 살고 싶다고 얘기하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와 계속 살게 되면 저희 아이가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잘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강력히 분가를 주장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쳐들어와 삿대질을 하며 환자들 앞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가 너한테 좀 잘못했기로써니 지금 나랑 내 아들을 갈라놓는다는 거야? 네가 의사면 다고 돈 잘 벌면 다야. 여기 환자분들, 이 며느리가 글쎄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제 아들을 꼬드겨서 절 고려장 시키겠다네요. 지들끼리 나가 살고 이 늙은 시애미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둘 거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사한테 시술 받고 싶으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누가 큰 소리를 낼 판인데 어디 와서 행패입니까? 당장 안 나가면 신고할 거니 그리 아세요. 팔자도 더러운 게. 너 나 떼놓고 절대 우리 아들이랑 같이 못 살 줄 알아? 이 세상에 나랑 아들 딱 둘 뿐인데 어떻게 떨어지니? 나 그 전 며느리랑도 같이 살았었어. 우리 아들이랑은 떨어져서 살아본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 아들이 또 이혼남 되는 꼴을 보고 싶으세요? 보아하니 왜 전 와이프랑 이혼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얼마나 지지고 볶아댔으면 이혼을 했을까요? 아들을 또 망치려면 그렇게 하시던가요? 어떤 게 아들을 위한 선택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게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 내뱉네. 여러분, 보셨죠? 여기 병원 원장이 입 열면 이런 사람이라니깐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남편에게 저와 시어머니 둘 중 한 명만 선택하라고 하자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가정사를 얘기해 주었는데, 처음엔 와닿지 않던 것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님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억세게도 살아오며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보따리 장사하면서 나 키우셨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셨는지 그 겨울에 누룽지 한 그릇도 못 먹으면서 나 키우셨어. 시장 장사하시니 당연히 억세진 거야 물론이고 그 대신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안 해준 적 없으시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유달리 애착이 심해.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내가 손가락질 받을까봐 돈 되는 일이면 뭐든 다 했던 엄마였거든. 너도 애 키우는 엄마로서 그냥 좀 유난인 우리 엄마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내가 살다가 잘 설득할게. 아마 엄마랑도 이렇게 떨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릴 텐데 차라리 가족이 된 다음에 떨어져 보자. 예전처럼 어머님한테 당하진 않을 거야. 그땐 그냥 내가 죄인인 것처럼 참았는데 이젠 안 참아. 어머님이 당신 그렇게 키워주셨으니 그냥 나도 어머님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잘해볼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을 낳아주셨으니 말이야. 고마워. 나도 우리 딸한테 정말 잘할 거야. 절대 새아빠처럼 안 보이고 진짜 아빠인 것처럼 내 자식한테 못한 거 다 해줄게. 아직까지 내 마음이 다 열린 건 아니야. 사실 당신이 거짓말한 거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화나는데 그래도 참는 거야. 알지. 진짜 그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해. 살면서 다 갚을게. 그리고 애 때문에 너한테 피해가게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아이가 있어 보니까 어떻게 내 아이를 안 보고 살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라서 그래. 됐어. 이런 얘기 그만하자. 또 말하겠지만 진짜 실수였어. 와이프랑은. 그래서 그런지 애 낳자마자 이혼해서 애한테 정이 없는 거지. 본인의 아이를 안 보는 남편이 참 차가워 보였지만 낳자마자 보지 않았다고 하니 그럴 수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저에게 늘 으르렁거리기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인자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자 어머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싶은 것이 조금 고맙더라고요. 고맙다. 내가 네 병원 가서 소란 피운 거 정말 미웠지? 나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우리 앞으로 고부 사이로서 잘해보자꾸나. 나도 전 며느리한테 못한 거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 사실 네 딸도 내 소녀 같은 마음이 벌써부터 드는 거 있지?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돌리시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진걸요? 저희 앞으로 잘해봐요. 그럼 잘해봐야지. 우리가 이제 내 식구인데 잘해봐야지.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 다 잊어준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 결국 다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어머님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했고 일이 이렇게 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사 갈 일만 손꼽아 기다렸고 딸아이도 정말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되뇌고 또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게 무색하게 남편의 전처는 저를 찾아와 지속적으로 본인의 하소연을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신혼집 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옮기는데 시어머니는 날 밀치더니 안방에 심호짐을 냅다 던지며 큰 소리를 떠들어댔고 역시나 그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긴 내 거다. 아들, 장수돌 침대 언제 오니? 이삿 날엔 짜장면이지. 야, 어서 배달 좀 시켜라. 뭐하고 있어? 침대 있다. 오후에나 온다는데. 아, 그래, 자기야. 짜장면이랑 탕수육 됐자. 그리고 짬뽕 좀 시켜봐. 좀 먹고 하자. 역시 당신들이 변할 리가 없지. 뻔뻔한 거는 우주 최강이네요. 미안한데 이것 좀 보고 말해줄래요? 자. 어머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다. 당신의 그 뻔뻔한 소시오패스 같은 인성을 말이야. 어머님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두모자 앞에 조용히 서류 한 장 쓱 내밀자 시모는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다가 바로 심장마비가 온 것처럼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전 의사로서 바로 CPR에 들어갔고 응급처치를 한 뒤 시어머니는 바로 구급차에 실려 가셨어요. 이 과거를 어떻게 알았나 본데. 너 우리 엄마 잘못되면 진짜 용서 안 할 줄 알아? 네가 감히 사람을 골로 보내?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니네 엄마도 아실 건 아셔야지. 넌 그리고 인생 끝났어. 이제 하직이라고. 어디서 날 압박해? 압박? 내가 너한테 빌어주니까 내가 엄청 우습나 본데? 나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 아니거든?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구급차 안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저 따위 막말을 뱉었고 본인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입원을 하였고 한참 뒤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길로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바로 경찰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자기야, 이거 오해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설마 이거 어디서 듣고 온 거야? 정미자 만난 거야? 진짜 아니라니까? 변명은 경찰서에 가서 해. 이혼하고 의지할 데 없이 내가 만만해 보였나 본데 나 그렇게 우스운 애 아니거든. 겁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오해래? 경찰분들 오니까 무섭긴 한가 봐? 내가 설마 참을 줄 알았니? 너 같은 인간을? 저기요, 잠깐만요. 형사님들, 이거 오해라니까요. 자기야, 얼른 나랑 얘기 좀 해. 그 여자 정신병자인 거 내가 말했잖아. 아까는 엄마가 쓰러져서 내가 잠시 눈이 돌았어서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줘. 남편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끝없이 주둥이를 놀려댔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질질 끌려가는 행색이 되었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절 다그치며 노발대발 하셨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애지중지 하늘이라고 키웠던 아들이 끌려가는 꼴을 본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참 답답한 심정이었죠.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우리 아들을 모함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어낼 수가 있는 거니?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나 본데 정미자 알죠? 당신 전며느리. 나한테 다 불었어요. 그때 나 찾아와서 이경수 그 인간한테 자식이 있다고 다 폭로한 날. 그날 내가 그렇게 사단내고 이경수가 정미자를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압박한 거 모르나 봐요? 알고 보니 둘이서 대학교 때부터 소문난 연인 사이인데 어머님 당신이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하지 못한 거라면서요? 지금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경수 전 부인은 정신병자야. 그런데 걔 말만 듣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경수가 정미자를 만나기 전에 한 번의 결혼 전적이 더 있다는 것과 그 여자가 차량 운전사고로 사망한 게 중요한 거죠. 그 여자는 복 없이 운전하다 죽은 게 아니라 이경수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정미자랑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낸 거니깐요.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 네가 아주 정미자처럼 미쳤나 보다. 그리고 그 미친 여자의 말 하나로 우리 경수가 저렇게 됐다는 거니? 그냥 너네 둘이 짜고 경수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니고? 정신 차려요. 당신 아들은 범죄자라고. 아무리 모정이 대단하기로써니 그게 삐뚤어진 모정이지 정당한 모정이에요? 사실은 이러했어요. 남편의 전처는 저에게 양육비를 받으러 와서 입을 놀린 날부터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당해왔고 보험금을 빈미로 정미자와 첫 번째 부인을 사망하도록 한 과거가 있던 남편이었기에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였죠. 전처는 그때부터 본인의 신변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엔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저에게 모든 것을 고했답니다. 본인의 아들만큼은 제발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모든 걸 반성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죗값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자수할 거예요. 이경수 선에 사망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죠. 늘 마음 편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어주셔야 해요. 제가 진짜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제 말은 꼭 믿으셔야 해요. 저도 차라리 교도소 가는 게 마음 편하니까요.
당신들 진짜 무섭다. 이 말이 다 사실이라면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 서류 여기다 놓고 나가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병원 월 매출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전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지만 그래도 이경수를 잘 알아요.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전할 말은 그것뿐이니깐요. 피해자 여자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아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제가 다 잘못한 거죠.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와의 결혼 또한 제 병원 매출을 보고 접근한 거라고 전처에게 다 말해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경수의 첫 번째 부인을 사망케 한 것에 가담했기 때문에 본인 또한 자수를 할 거고 남편 손에 잘못되지 않겠다고 저를 찾아와 폭로한 것입니다. 전 부인에게 받은 첫 번째 부인 간의 결혼 사진, 그리고 보험금 수령 내역에 대한 서류들을 받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사하는 날 일부러 이렇게 판을 짜고 친 거였어요. 시어머님 본인 아들에 대한 서류를 건네받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답니다. 원래도 부정맥이 심했던 시어머니였기에 큰 충격을 받고 잠시 심장마비가 온 것이었고, 저였어도 충격이 컸을 것 같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에 괘씸하여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물든 거라고. 우리 아들이 범죄자일 리가 없잖아.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남자는 하늘이라고 하더니 그 하늘이 무너졌네요, 어머님. 아니지, 이제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하겠죠? 아주머니 남은 생 아들 옷바라지 하는데 쓰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우리 아들 사지로 몰아넣고 넌 떳떳하게 살려고 하나 본데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해. 정미자랑 너랑 아주 내가 쌍으로 가만 안 둘 줄 알아. 착한 우리 아들을 둘이서 짜고 범죄자로 둔갑시켜? 너도 똑같이 만들 거야. 아줌마, 사태 파악 안 되는 거 진짜 대단하네요. 아무리 본인 자식이 귀하다지만 왜 이경수가 저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항상 오냐오냐 했으니 본인의 행동들이 잘못된 줄 몰랐겠죠. 진짜 소름 돋고 뭐라 드릴 말이 없네요.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전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한 죄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싶었지만 이혼 소송이 빠르다는 변호사의 말에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뭐든 해서 빨리 이 관계를 끊어내 버리고 싶었어요. 남편의 재판을 할 때 전처는 모든 것을 다 시인하고 불었지만 남편은 끝끝내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저 여자가 시켜서 전 동조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웃기지 마. 네가 다 판을 깔아놓은 거잖아. 난 그냥 동조한 거고 입만 열면 거짓말.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나한테 아들이 어딨어? 네가 낳은 아들 내 아들 아니니까 그리 알아. 저 잘못 진짜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끝까지 뻔뻔한 남편이었어요. 심지어 본인 사이에서 나온 아들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저런 소시오패스인지 몰랐다는 게 참 소름이 끼쳤고, 시어머니는 재판장에서 오열을 하며 아니라고 부정하셨습니다. 네가 그런 거 아니잖아, 응? 저 여자가 시킨 거지? 네가 여자의 눈이 돌아서 그냥 그런 것뿐이잖아.
착한 네 아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아닐 거야. 아니라고. 판사님, 저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밟는 착한 아들인데.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발설하시면 재판장에서 퇴정명령 내리겠습니다.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죠. 결국 남편은 본인의 죄를 시인하였고 12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의 전처 또한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이혼 소송 때문에 남편을 면회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서야 모든 걸 뉘우치고 울면서 본인 어머니를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걱정하니? 네 엄마 걱정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어? 네 엄마가 너 그렇게 힘들게 키워줬다면서 돈을 노리고 사람을 해쳐? 내가 병원 의사가 아니었으면 넌 나한테 접근하지도 않았겠지. 네 벌 달게 받아. 그리고 속죄해. 우리 엄마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있어. 나 하나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요양원에서 혼자 늙어 가신다고. 내가 출소하면 엄만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네가 혹시 좀만 돌봐주면 안 되냐? 내가 친척이 있어, 뭐가 있어. 안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랬어? 미안한데 이젠 남이잖아. 네 어머니도 널 이렇게 키운 벌이라고 생각해야지. 끝까지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않는 그 모습이랑 널 두둔하는 모습이 너랑 정말 똑같이 뻔뻔하셨잖아. 피해자 부모님은 무슨 죄인지 생각은 안 해봤어? 피해자 부모님도 계시니까 너네 엄마만 안타까워 하지 마. 그리고 제발 인간이 되길 바란다. 그런 말을 듣고도 전 이혼 소송 또한 계속 진행해 나갔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충분했기에 이혼 결론이 나왔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뿐인 집을 팔아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던 남편이었죠. 모든 판결이 끝이 나고 전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의 납골당에 도착해 남편과 전처 대신 미안함을 빌었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버리고 전 그 동네를 떠나 수원의 조그만 피부과를 개원하였고 딸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원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답니다. 한동안은 부모님도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일만 하였어요. 사실 제가 선택한 결과였기에 그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때 어리석었던 저 역시 반성을 많이 하였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부모님을 찾아뵀을 땐 부모님도 잘 찾아왔다며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부모품이 최고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남편은 범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들었어요. 목숨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9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버렸고 전 딸아이만 보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지만 덕분에 한눈 팔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은 지워지질 않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은 너무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제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이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6개월 전쯤에 시댁에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회사 일이 많이 바빴던 시기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위로 새형님이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모임에 빠진다며 상당히 안 좋게 보길래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시댁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침 일찍 시댁에 모여 차를 2대로 출발했어요. 한 대가 벤이라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새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함께 타기로 했었고, 다른 한 대에는 새 형님과 제가 타기로 했었죠.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렸을 때 시부모님과 남편을 챙기면서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목적지의 절반 정도 왔을 때 운전을 하시던 큰형님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밝았던 분위기를 갑자기 조정하더니 저에게 너무 버릇없다는 말을 꺼내면서 심각하게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시댁에서 모임이 있을 때는 군말 없이 따라야 되는 건데 저는 한 번 말하면 듣지를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제 사정을 설명하려 노력했는데 큰형님은 말대꾸를 한다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둘째, 셋째 형님들도 큰형님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죠. 차 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형님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속은 정말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참아야만 안 좋아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더 크게 화를 내었죠. 동서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얘기하는 걸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 동서만 사정을 봐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한가하니? 내가 한 소리 하기 전에 알아서 조절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괜히 쓴소리 해야지만 그제서야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서 조절했다고 얘기하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자주 있는 모임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가는 단체 여행인데 얼마나 바쁘다고 가족 모임을 빠지려 들어. 이번에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저번에도 한 번 참고 넘어갔으면 눈치껏 행동을 해야지. 내가 봤을 때 동서는 회사 일이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일부러 안 가려고 꾀부리는 거지? 막내 며느리니까 할 일도 많을 것 같고 눈치도 봐야 하니 여행보다는 수발들러 오는 것 같아서 계속 빠지려는 거잖아. 우리가 동서보다 몇 년을 더 살았고 시댁에서 며느리로 몇 년을 더 지냈어. 동서도 막내로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했으면 좋겠네. 형님은 어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정말 저도 막내 동서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했던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형님 앞에서 제가 한 소리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내 동서는 정말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다니까요. 저는 정말 회사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 사정을 말씀드린 것 뿐이었어요. 일부러 빠지려고 없는 일을 꾸미거나 한 적은 정말 없었어요. 어머, 형님들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토를 달아? 나는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막내였을 때는 시키는 건 뭐든지 했었고 모임에도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새 형님들이 왜 시댁 식구들과 며느리들을 따로 분류해서 차를 탔는지 그때 알 수 있었고 제 입장은 전혀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새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고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았었는지 새 형님들은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막말까지 뱉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속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게 되었는데 운전을 하던 큰형님이 극도로 흥분을 했는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운전까지 험악하게 하는데 앞만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험한 말을 뱉어댔죠. 불안했던 상황 속에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큰형님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바람에 너무 놀랐는지 충돌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틀었습니다. 한 바퀴 돌던 차량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제가 앉아있던 후미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부딪힌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제 머릿속에 아무런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았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제가 고통스러워하며 움직이자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이 찾아왔었죠. 알고 보니 교통사고 충돌로 인해 창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들이 눈에 들어갔고 갈비뼈와 손목 골절까지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대수술을 받은 저는 언제 회복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양쪽 눈은 수술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죠. 의사 말로는 시력이 회복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차후에 지켜봐야 한다고 나중에 추가적인 수술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다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회복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 평생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어 앞을 볼 수 없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새형님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형님들은 타박상 정도였지만 저만 크게 다친 거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했는지 병문안을 자주 와서 제 옆에서 상당히 많은 걸 도와줬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라 그런 형님들의 모습들이 가식적으로밖에 안 보였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형님들이 병원에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쳤었지만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간호해 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분노했던 마음이 수그러들게 되었어요.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새 형님들은 저를 친자매처럼 챙겨 주었죠. 병원에서는 시력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른 곳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 일단 퇴원해서 편하게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와주셔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죠. 집에 온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시점에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제 몸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한다며 저희 집에 오신다고 했었는데 새 형님 내외까지 같이 온다는 말에 가족 모두를 저희 집에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차라리 시댁에 잠깐 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한테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생각을 얘기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새 형님 내외도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면서 제 몸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자 큰형님은 뭐하러 일어나냐고
몸도 힘든데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하루빨리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 목소리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저나 병원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지? 하루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계속 약만 먹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다. 병원에서도 아직 그렇다 할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어쩌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 회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결정하긴 했지만 아마 다시 수술을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에휴,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는 건 어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는 못 보겠다. 동서가 하루빨리 앞이 보여야 내 마음도 조금은 편해질 텐데 회복이 너무 더디니까 나까지 조급해지는 것 같아. 벌써 3달이 훌쩍 넘었잖아. 이러다 영영 시력을 회복 못하는 거 아니야? 수술하면 확실히 좋아진대? 그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손상이 많이 돼서 시간이 꽤 필요한가 봐요. 저도 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보이기만 한다면 소원이 없겠네요. 시댁 식구들도 제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저 또한 답답한 시간들이 하루빨리 지나가길 원했었어요. 병원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었지만 그 시간도 저에게는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있었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잠깐 쉬고 싶어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에 들어가 먼저 누웠어요.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가기로 결정했었거든요. 남편은 아주버님들과 술 한잔하고 뒤늦게 방으로 들어와 눈을 붙였고 인기척에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형님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방 안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귀가 예민해졌는지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었죠.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고 생각했던 새 형님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죠. 형님,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저는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달이에요? 앞이 안 보인다고 모든 일들을 전부 열애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부엌에서 땀 흘리며 힘들게 음식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는 앞이 안 보인다고 시부모님이랑 웃으면서 수다나 떨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는 제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부려먹으면 안 돼요. 아버님, 어머님도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저희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잖아요. 별 수 있어. 환자라고 감싸고 도니까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차라리 앞이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 그냥 무시하면서 지내면 되잖아.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하던 아무것도 모를 거고 우리가 발을 걸어도 자기가 실수로 넘어진 줄 알겠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 전부 다 풀어버리자고. 그럼 저는 내일부터 할게요. 혼자서 쉬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요?
장님이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요. 이제는 아예 움직일 생각조차 안 해요.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들 하지는 말고 잘못하다가 또 어디 하나 부러지기라도 하면 그것도 참 곤란하다고. 말 안 해도 동서들이 잘 하겠지만 웬만하면 티 안 나는 것들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상한 음식을 먹인다던가 아니면 걸레로 얼굴을 닦아주던가 그런 거 왜 있잖아. 어차피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뭔 짓을 하던 어떻게 알겠어? 나는 내일 막내 동서가 아침에 나오면 문 앞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걱정해주는 척 일으켜주면 뭘 알겠어? 저는 그럼 얼굴 닦아준다고 화장실 데려가서 변기물로 세안시킨 뒤에 발수건으로 얼굴 닦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속이 풀릴 것 같네요. 어머, 저는 지금 당장 우유 하나 빼놔야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서 나오면 바로 상한 우유 주려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요. 내가 동서들한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있을 때 막내 동서 옆에서 내가 제일 오랜 시간 있었잖아. 그때 바닥 닦던 걸레로 입 닦아주고 우리 집 개가 쓰던 칫솔 가지고 와서 양치시켜줬잖아. 막내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내 속은 얼마나 시원했는지 알아? 우리가 손해본 거 이렇게라도 해야 보상받는 느낌이라니까. 최대한 티 안 나게만 행동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친자매처럼 챙겨준다고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동서들도 앞이 안 보인다는 걸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좋은 부분들도 꽤 있다니까. 나는 차라리 지금이 훨씬 좋을 때도 있어. 스트레스 풀기 딱 좋거든. 새 형님들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척 했지만 그건 전부 다 거짓된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된 터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저로서는 새 형님들이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게 뭐든 항상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다가오는 게 갑자기 두려웠고 저를 다치게 했던 큰형님이 병원에서 진심으로 간호해줬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된 행동들이었던 거죠. 새 형님들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된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눈을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하루 종일 잠 한숨 못 자고 누워만 있다가 남편이 일어나길래 저는 바로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에 걱정이 됐는지 남편은 시부모님께 제 몸 상태에 대해 얘기한 뒤 곧장 짐을 챙겼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그날 느낌적으로 새 형님들이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마디라도 붙였을 텐데 제가 아침 일찍 집에 간다는 말에 새 형님들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저는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한동안 시댁에 가는 건 힘들 것 같다면서 남편한테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최대한 어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예정대로 망막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사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며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에 저는 며칠을 입원한 다음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의 일이 많이 바빠져서 한동안 저를 보살펴 줄 수가 없었죠. 부모님 집에 있어서 그런 건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으면서 제 몸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검게만 보였던 시야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사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좋아졌고 병원에서는 경과가 좋다며 앞으로 관리만 잘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그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제 몸 상태가 어떤지 형님들의 귀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좋아진 다음 제가 직접 형님들이 저를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도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면서 완벽하게 앞을 볼 수 있을 때 제가 직접 얘기하겠다며 부탁드렸었죠.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저에게 눈이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고 있었지만 저는 크게 변화된 게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로 대충 둘러댔어요. 이미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였죠. 제가 아직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시댁에는 나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시댁에서 식사 모임이 있는 것 같아 남편과 대화 끝에 시댁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게 되었고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준비했어요. 새 형님들의 실체를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실하게 파헤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에 앉아있자 새 형님들이 저를 보러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큰 형님이 먼저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형님들은 제가 보이는 줄도 모르고 서로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시모는 가족이 다 모였으니 서둘러 음식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새 형님들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거실에 앉아 있는 것보단 형님들과 대화라도 좀 하게 주방에 앉아 있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척 연기를 계속하는 건 힘들 것 같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상태로 새 형님들이 음식 준비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자 큰 형님은 저를 바라보면서 시모가 저를 위해 곰국을 끓여줬다고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 걱정해주는 척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주방에서 다시 나가자 새 형님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니 서로 무언가 속닥거리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으로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었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경악스러운 새 형님들의 행동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새 형님들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챙겨주는 척 했지만 저번에 말했던 모든 것들을 계획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들키고 싶지 않아 꾹 참고 버텨내며 모든 것들을 증거물로 남겨두고 있었고 그렇게 분노만 남겨져 있던 저는
다음날 아침에 모두가 식사를 하려고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전날의 새 형님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어땠는지 확인시켜 주었어요. 갑자기 이게 뭐니? 아니, 잠깐만. 생각 없이 막내 며느리한테 물건을 받긴 했는데 너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손에 물건을 쥐어줄 수 있는 거지? 어머님, 저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어제도 전부 다 보이고 있었지만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증거물로 남겨두려고 연기하는 척 했던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당신 언제부터 눈이 보였던 거야? 그럼 그동안 나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그랬어?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무슨 일인데 지금까지 숨긴 건데? 어머님한테 드린 게 내가 전날에 겪었던 일들에 대한 영상이야. 내가 100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제가 녹화해 두었던 영상을 재생시켰고 잠시 뒤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새 형님들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전부 다 영상 속에 담겨 있었죠. 저는 새 형님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새 형님들의 추악한 행동들을 전부 수용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여셨어요. 큰며느린, 너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니? 공국에다가 뭔 짓을 한 거야? 행주빤물을 왜 공국에다 섞어서 막내 며느리한테 먹으라고 건네준 거니? 둘째 며느리 너는 지금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퍼서 막내 며느리 세수시켜준 뒤 걸레로 얼굴을 닦아준 거야? 너희들 눈이 안 보인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 셋째 너는 설거지 한 물을 마시라고 준 거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떻게 환자한테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왜 대답들을 못해? 막내 동서가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그랬어요. 뭐만 하면 모임에 빠지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저희가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사고가 난 건 제 잘못이지만 막내 동서가 원인 제공을 한 거라고요. 며느리 노릇만 잘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눈 안 보인다고 거실에만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데요. 저희는 항상 고생하는데 동서는 편하게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탕 좀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는 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잘못 없다. 동서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가 좀 행동한 것뿐이야. 잘못한 건 없다고. 이 사람이 정상도 아니고 환자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영상에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던데 한두 번이 아니죠? 큰형님이 나 병원에 있을 때 걸레로 얼굴 닦아주고 그랬었대. 내가 새벽에 형님들이 나누는 대화 전부 다 들었었어.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신이 어떻게 재수 씨한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나한테는 재수 씨 걱정 엄청 하더구만. 그것들 전부 다 거짓된 모습이었던 거야?
아니,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데? 원인 제공은 막내 동서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 안 보이는 척 연기한 거 봐봐. 동서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갑자기 시모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전보다 큰 형님이 시켜서 저지른 행동이라고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며 발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고 새 아주버님들 또한 형님들의 충격적인 모습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제일 크게 화가 난 건 남편이었고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죠. 알고 보니 제가 당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형님들도 겪어보라면서 행주밥 물을 공국에 섞어서 큰 형님한테 지어줬고 둘째 형님한테는 변기에 있던 물과 걸레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셋째 형님한테는 설거지한 물을 마시라고 손에 쥐어줬어요. 세 형님들 전부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자 시모는 당장 똑같이 겪어보라고 화를 냈지만 아무도 선뜻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모는 세 형님들 전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 같다고 큰형님 입에 억지로 행주반 곰국을 털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차례대로 제가 당했던 만큼 그대로 돌려주었죠. 시모는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다면서 세 형님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아주버님들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현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지낼 수가 없어 큰형님 내외는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세 형님들은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현재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생 앞을 볼 수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더 추악한 행동을 저질렀었겠죠. 앞으로 절대 용서해줄 마음 조금도 없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큰 형님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현재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내린 결정이겠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큰 아주버님은 이번 일로 인해 저에게 용서를 받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별거 생활을 할 거라며 저희 남편에게도 맏형으로서 미안해하고 있어요. 남편도 절대로 받아주지 말라고 새 아주버님들한테 억울한 눈물까지 흘린 상태라 이 사태는 좀처럼 쉽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 형님들이 아주버님들 몰래 파생상품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전부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마 더 이상의 관계 유지는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정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두 눈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앞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 삶에는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사연만 시청하다 용기 내어 드디어 사연을 보내게 되는 평범한 5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시댁에서 사사건건 비교당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시댁에서 비교를 하도 당해서 비교의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지극히도 평범하게 자랐죠.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고들 하지만 학창 시절부터 성적도 중간, 교육 관계도 평범했네요. 특별할 것도 없는 저는 친구 결혼식을 참석했다가 피로연에서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달리 외모도 평균 이상이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 남자친구였죠. 지금의 남편과 연애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봤네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스키장이며 레스토랑, 그리고 기념일마다 챙겨주는 선물에 공주가 된 기분이었죠.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애였네요. 그렇게 예정된 수순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는 저였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신다고 집으로 초대해 주신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현관문 앞에서 예비 형님 네를 만났어요. 말로만 듣다 처음으로 실물을 영접한 날이었죠. 형님 내외는 지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도련님 결혼하실 분이시구나?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네요. 전 김수연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임소라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볼 사이인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최수 씨,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내 동생이 푹 빠질만 하네. 들어와요. 춥겠다. 남은 얘기는 차차 들어가서 합시다. 유쾌한 형님네의 부부와 함께 남자친구네 집을 들어섰습니다. 고상하신 시부모님과 지적이신 형님네까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예비 시댁이었어요. 하하호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밝게 자란 것은 시댁 덕분이구나 생각을 했을 정도로요. 아,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그래도 가족 될 사람인데 어떤 일 하는진 제대로 알아야지, 안 그래요? 궁금한 건 못 참거든, 내가. 아, 네, 그럼요. 그냥 조그만 회사에서 격리 업무 보고 있어요. 작은 회사여도 월급 제때 나오고 나름 안정적이거든요. 아유, 우리 큰 며느리는 판사야, 판사. 알지? 그네는 검사고 같은 연수원에서 만났다나 뭐라나. 그래서 여기는 아주 바쁜 몸들이지. 세기가 들어오면 나랑 할 일이 많다 아주. 김장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대소사까지. 어때? 좋으냐? 형님은 판사였고 아주버님은 검사셨어요. 풍기는 이미지가 지적이었던 것도 직업적인 부분에서 풍겨져 오는 카리스마 덕분이었죠. 하지만 뭐 전혀 위축되진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랑 다른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했네요. 어머님도 바쁜 형님보다는 제가 더 편하신지 아직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세익이라고 부르며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며느리로 인정받는 것 같아 좋았고요. 하지만 묘하게 형님은 제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주입시키는 것 같았어요. 약간 묘하게 기분이 나빴네요. 내가 좀 남들보다 바빠요. 봐야 할 서류들도 많고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은 좀 다르거든. 그래서 집안일 같은 경우는 많이 신경 못 쓸 거예요. 뭐 나는 이런 거 신경 쓸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니까 어쨌든 잘 지내봐요, 우리. 그럼. 우리 큰 며느리는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 사람이지. 얼마나 바쁜데. 나란 일 하랴. 이렇게 밥 먹으러 와주는 것만 해도 엄마는 고마워. 너네 근데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냐? 그네 얼굴이
아주 해슥하니 썩 빠졌다. 곰탕이라도 끓여주랴? 아니에요, 어머니. 지난번에 해주신 갈비찜도 있어요. 그거 먹고 천천히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괜찮아요. 처음부터 집안일은 손댄다는 형님과 그걸 이해한다는 어머님 사이에서 저는 뭐 할 말이 없었네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막상 제가 그때는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서. 하지만 결혼식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을 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은근 스트레스였죠. 주말이면 전화 오는 시어머님은 김장이면 김장, 축일이면 축일, 눈코 뜰 새 없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형님은 절대 안 부르셨죠. 얘 둘째야, 이번 주말에 김장인데 올 거지? 배추 150포기 사놨다. 전날에 절여야 하니까 하룻밤 자고 갈 채비하고 온나? 네? 김장이요? 네, 가야죠. 몇 시까지 갈까요? 제가 한 일이 4시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일 마치고 바로 갈게요. 오냐, 편한 차림으로 와라. 일할 거 많다. 또 그때처럼 불편하게 치마 입고 오지 말고 편한 고무줄 바지 입고 와야 해요. 그렇게 저는 매주 시댁에 불려가서 밭도 메고 김장도 하고 시부모님 반찬도 만들고 바쁘게 지냈어요. 그때마다 형님은 코빼기도 안 비추셨죠. 주말이 끝나갈 때쯤 잠깐 들러 반찬이나 김치만 가져가는 정도였어요. 이게 쌓이다 보니 점점 얄미워지더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던데 형님은 생전 고맙다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당연했죠. 어머, 김장김치 너무 맛있다. 잘 먹을게요, 어머님. 아유, 요새 검찰청이 너무 바빠서 제가 눈꼴 쓸 새 없는 거 있죠? 그럼 알지. 너 몸 상하지 않게 조심히 챙겨 먹어라. 혹시라도 몸 상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얼른 호딱 집에 가서 쉬어라. 전 전날부터 와서 하루 종일 배추 절구고 김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뒷정리까지 하고 있는데 그 무렵 나타나서 일 핑계. 그래도 어머님은 그저 오냐오냐 너무 서러웠네요. 그런데도 저에겐 집에 가서 쉬라는 말보단 얼른 가서 애비 밥 차려주라는 말이 왜 이렇게 서럽게만 들리던지 이제서야 시집살이의 문이 열렸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얄미운 일상들이 반복되어 무뎌질 즈음 IMF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적 혼돈 상황. 저는 그나마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죠.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저 역시도 직장을 잃었죠. 남편도 그나마 대기업이었지만 감봉 조치가 되어 집은 어려워졌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네는 그나마 공무원이라 그런지 저희처럼 큰 타격은 없었고요.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져서 시댁과 함께 합가를 하여 살게 되었어요. 그나마 생활비라도 아끼자라는 명목으로 시댁에 들어갔죠. 가뜩이나 부리기 쉬운 며느리, 직장까지 없어지자 모든 살림은 다 제 차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부모님 밥상에 점심에 밥 메고 농사 짓고 점심 준비하고 또 일 거들다가 저녁하고 하루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었죠. 그렇게 저의 자존감은 말도 못하게 낮아져만 가고 있었어요. 제 자존감을 깎는 원인은 늘 형님이었죠. 오랜만이네, 동서. 어머, 이제 나의 어머님 밭일은 자기가 하기로 했구나. 잘 어울려. 이게 사람마다 어울리는 게 있다니까. 아이고, 우리 첫째 왔냐? 힘들 텐데 뭐하러 왔냐? 우리 판사님이. 얼른 방으로 들어가자. 서 있지 말고. 얘 둘째야, 차 좀 내오거라. 어쩌다 한 번씩 형님네가 방문해 가는 날이면 전 저희들의 늘 배가 되어 일을 하게 되었죠. 형님네 반찬도 싸줘야 하고 밥도 차려줘야 하고 엉덩이 붙일 틈 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흐를 무렵 어느 날 저조차도 참을 수 없는 울분이 터져 나왔죠. 어머니, 너무하세요, 진짜.
저는 이렇게 죽어라 일을 해도 되고, 형님은 매번 다 해놓은 음식 홀랑 가져가고, 어머님 사랑 듬뿍 받고, 고생은 제가 다 하고, 이렇게 차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직장이 없어졌기로써니, 저도 사람인데. 아니, 왜 우냐, 아가? 그럼 이 많은 일을 이 늙은 애미가 하냐? 그네는 하루 종일 서류 붙잡고 씨름하는데 어찌 이것까지 불러서 시킨다냐?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높은 일 하는 사람 집안일까지 시킬 수 있냐? 너나 나나 같은 처지지 뭘 우냐? 뚝 그쳐라. 저도 나름 회사에서 서류 만지고 이랬어요, 어머니. 하지만 그때도 저 부르셨잖아요. 대놓고 차별이셨잖아요. 안 그래요? 뚝 그치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거냐? 아주 보자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네. 그럼 너도 하지 마.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죠. 달래달라고 징징거리는 소리에 그럼 하지 말라며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었죠. 연애 때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잘해주던 신랑도 자기 집안일에 있어서는 제 편은 아니었어요. 정말 외로운 나날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평생 부엌대기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뭐라도 다시 해야겠다 생각을 먹으며 전 직장 동료를 만나 이러쿵저러쿵 상의를 하던 중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았습니다. 청소 사업이었죠. 망해가는 회사들이 건물에서 짐을 빼면 그 건물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직장 동료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토대로 시장 조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청소업체가 큰 규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많이 없어서 잘만 하면 큰돈 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네요. 저희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발목은 시댁에서 잡았어요. 남편마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다그쳤죠. 하지만 전 해야만 했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자신 있어요. 지금 폐업하고 끝나는 가게들마다 청소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그 가게에 새를 얻어 들어간 사람들도 청소를 하겠죠. 청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저 좀 믿어줘요. 지금 청소부를 하겠다는 거야? 아, 절대 안 돼. 그냥 엄마한테 살림이나 더 배우고 집안일 하면서 조신하게 집에 있어. 그래, 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냐? 아니, 청소하는 게 사업이냐? 참나원, 아주 밥 잘 먹고 허튼 소리 한다. 큰애 불러라, 큰애한테 물어보게. 아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젊은 나이에 청소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안 된다, 접거라. 어머님은 이 사업조차도 형님께 물어봐야 한다며 형님을 호출하셨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 집의 소유물도 아니고 돈을 보태달란 것도 아니고 그냥 응원만 해달라는 거였는데 절대적으로 못하게만 하셨죠. 형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더했죠. 아니, 동서, 말이 돼? 지금 청소부를 하겠다는 거야? 동서 체력 하나는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결국 청소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거창하게 해? 지금 이거저거 다 망해가는 판국에 그게 되겠어? 본인들이 직접 하지 돈을 주고 청소를 하겠니? 아니요. 시장 조사도 다 끝냈어요. 은근 건물 청소나 이사 청소는 까다로워서 대부분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돈 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 자신 있어요. 형님도 성구안이 있으시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당장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점점 수익 창출은 극대화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여보, 정말 저 좀 믿어주세요. 아니, 그냥 응원만 해줘요.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반대했지만 저는 친정에서 조금 융통한 돈과
처녀 시절 모아놓은 비자금으로 결국 회사 동료와 청소회사를 차렸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죠. 너무나도 저희 회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폐업하는 회사며 이사가는 입주 청소며 몸은 힘들었지만 보상이 눈에 보이는 결과였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점점 제 수익을 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저는 제 사업을 하면서 드디어 짧지만 길었던 시댁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IMF였지만 직장 생활을 했던 것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와 시댁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렸네요. 그렇게 낮아진 제 자존감은 제가 일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는 제가 여전히 부리기 쉬운 만만한 둘째 며느리였지만요. 저는 평일엔 청소 일을 하고 주말엔 시댁에 가서 여전히 시댁 살림을 하였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른 나날을 보냈죠. 어머님, 이제 주말에 저도 못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만 와도 될까요? 요즘 거래처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마다 같이 동업하는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1주는 형님, 2주는 저 이렇게 배분해주세요. 그게 말이 되냐? 너랑 큰애랑 같아. 너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 큰애는 큰이라는 사람인데 취소가 되냐? 그깟 청소하면서 유세냐? 아주 청소 하랩이라도 하는 날엔 시엠이 잡아먹겠다 아주. 네가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일을 해도 하거라. 어머님은 완고하셨어요.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죠. 제 벌이는 나아졌지만 제가 청소 일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형님은 완전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젠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도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동서, 청소일은 할만해? 힘들지 않아? 난 우리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꼭 동서 생각나서 야구르트 한 잔씩 드리잖아. 아, 네, 감사하네요. 제 생각도 해주시고. 뭐 일하는 거야 뭐든 안 힘든 게 있겠어요? 힘들어도 돈 버는 재미가 있어 할만해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건데. 참 안타깝다, 동서. 난 아직도 쇼킹이잖아. 동서가 청소 보라니. 안 그래?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번번만 안 저지르고 살면 되지. 내가 떳떳하게 돈 버는 건데 누가 욕을 할 수 있나요? 안 그래요, 형님? 가시가 돋친 제 말에 몹시 불편했는지 형님은 인상을 쓰셨죠. 그런 형님을 보고 언젠간 코를 꼭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식구들끼리 밥을 먹는데 형님은 줄대 발표를 하였어요. 그것은 바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발표했던 것이죠. 온 식구가 기다려온 장손 소식에 어머님은 장하다며 원래도 떠받들던 형님을 극진히 모셨네요. 얘 둘째야. 이따 큰애 뭐 먹고 싶은지 알아놨다가 해서 싸주거라. 임신하면 무조건 잘 먹어야 해. 그리고 공국 좀 끓여라. 졸지에 시댁살이도 모자라 임신한 형님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수발 들었습니다. 저도 여자였기 때문에 친정이 멀리 가신 형님께 임신 수발을 드는 것은 괜찮았어요. 주말에 시댁을 가는 것도 모자라서 형님이 먹고 싶다는 음식이 생길 때마다 일하는 중간중간 음식을 해서 형님 댁으로 가져다 드렸죠. 이렇게 음식까지 해주는 건 좋았지만 형님은 또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음식 간이 좀 세더라. 아니 먹을 땐 맛있는데 꼭 물이 많이 맥히더라고. 간할 때 신경 좀 써줘. 나 짠 거 딱 질색이거든. 네? 형님, 그럼 형님 입맛대로 만들어 드세요. 솔직히 불쾌하네요. 제가 왔다 갔다 해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전 형님이 친정도 멀고 일하시는 것도 바쁘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다 드렸는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럼 그냥 직접 해 드세요. 어머,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섭하게 해? 동서, 지금 나한테 생색내는 거야? 참나. 알겠어. 자, 됐지? 이거면 돼? 형님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면서 저에게 찔러 주었습니다. 순간 감정이 폭발했죠. 이 사람은 인성이 안 됐구나 싶었어요. 형님이 준 돈을 뿌리치고 그 길로 형님 댁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역시나 형님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님께 고자질하였고 어머님은 그런 저를 불러 나무라셨어요. 이 집엔 제 편이 철저히 없었습니다. 얘기 들었다. 아니, 너는 그깟 음식 해주는 게 그렇게 곶감냐? 니네 친언니였어도 그럴래? 생각하는 게 왜 그 모양이니?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좋은 마음으로 먹고 싶다고 하면 다 만들어다 주는데 갖다 줄 때마다 이건 어떻네 저건 어떻네 이렇게 꼭 잔소리하면 어머님은 갖다 주고 싶겠어요? 본인 입맛대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 안 그래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이 임신한 예민한 임산부 아니냐? 입덧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넌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니? 그래요. 제가 또 잘못했죠. 아니 형님 일에 관해서는 이 집에선 저는 그냥 죄인이에요. 맞죠? 죄송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시댁도 나와버렸습니다. 처음 인사 간 날 어머님이 제가 할 일이 많다고 했던 것이 며느리로서 인정이 아니라 본인 입맛대로 막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등에 이고 저를 만만히 생각하는 형님,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방관하는 남편 아주버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말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남편과 나의 문제가 아닌 고부 갈등과 형님 때문에 이 집이 지긋지긋했죠.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적인 부분에서 자리를 잡았다 싶었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남편과 갈라설 결심도 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이 피말라 가고 있을 때쯤 저의 임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형님과는 4개월 차이가 났었죠. 아기를 가져서 얻는 기쁨보다는 우리 아기도 혹시나 형님과 저처럼 차별을 받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섰네요. 그렇게 임신을 하고 시댁과 친정에 임신 사실을 오픈했을 때 역시나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형님 칭찬부터 시작되었죠. 나의 임신조차도 내 축복이 아닌 형님이 칭찬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씁쓸했네요. 아이고, 첫째네가 임신하니까 둘째네도 임신하고 우리 첫째가 장한일 했구나. 역시 경사다 경사. 아이고, 큰애한테 전화 한번 넣어야겠다. 아주 좋은 일 투성이다. 첫째네가 먼저 임신한 것도 그렇고 말이야. 질서는 확실하겠어. 그냥 그러려니 했네요. 이제 형님 임신 수발 안 들어도 될 생각에 좋고 나도 이제 내 아이만 생각해서 열심히 앞만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임신한 저를 동업자인 친구가 배려해줘서 사무실 일 위주로 할 수 있었죠. 저의 임신 기점으로 우리 아이가 복덩이인지 사업체도 커졌습니다. 그때쯤 경제도 많이 나아져 직원들도 고용할 수 있고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사업체의 운영을 도와야 할 정도로 규모는 커졌습니다. 청소일이라고 무시하던 형님과 어머님을 생각하니 고소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가게 입주 청소라든지 건물 철거 후 청소, 아파트 이사 청소 등등 범위를 확장해가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제가 임신을 했어도 계속해서 음식을 해달라고 하기 바빴어요. 시어머니 성하에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일주일에 한두 번 형님이 땡기는 음식으로 늘 해다 드렸죠. 어느 날 단호박죽이 먹고 싶다는 형님 말에 어머님이 전화가 왔고 그 길로 단호박죽을 해서 형님네로 가게 되었죠.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고 형님의 고성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전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죠. 형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장난해? 아니 지금 네 애라고 협박하는 거야? 그래, 한번 협박해봐.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이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뭐? 돈? 얼마나 더 너한테 돈을 해줘야 하니? 이제 나도 돈 없어. 어디 한번 다 밝혀봐. 너도 내가 협박죄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순간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의아했습니다. 남의 애라뇨. 형님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주버님 애가 아니라 남의 아이인데다 그걸로 협박을 받고 있는 꼴이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주버님은 어쩌나 어머님은 어쩌나 온갖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거실로 나와 제가 호박죽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아니, 동서, 언제 왔어? 아니, 인기척 좀 하지. 요즘 재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거든. 어디까지 들었어? 지금 왔어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형님 전화 끊을 때쯤 들어온 거라. 여기 호박죽이에요. 식기 전에 드시고 출근하세요. 서둘러 집을 나가려고 할 때 형님은 웬일인지 저에게 그날은 엄청 친절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까봐 조마조마하는 것 같았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애라뇨. 저렇게 고고하고 도도한 여자가 바람을 폈다니 우스웠죠. 동서, 힘들었지? 고마워. 내가 입덧이 심해서 동서가 해준 것만 땡기더라고. 다음부턴 힘들게 안 와도 돼. 내가 어머님께 얘기할게. 동서도 임신 상태에서 하느라 힘들 텐데 오늘만 마지막으로 먹을게. 너무 애썼어. 고마워, 잘 먹을게.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도록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이었죠. 의심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형님은 그렇게까지 하고 못 믿어왔는지 친절히 문까지 열어주었죠.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네요. 어쩌다 남의 애를. 아주버님은 아실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이걸 비밀로 해야 하나 아니면 터뜨려야 하나 고민도 많았지만 일단 아기가 뱃속에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될 가능성도 있으니 저 혼자 덮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형님도 제가 못 들었는 줄 아시는지 천성이 다시 돌아왔죠. 저를 하대한다거나 어머님과 같이 부려먹는다거나 똑같았어요. 너무 익숙했죠. 형님은 시간이 지나 출산을 하였고 아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어머님은 기뻐하셨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어머님이 안쓰러웠어요. 아이고, 우리 집 장손이다. 우리 큰애가 큰일 했다. 고맙다, 큰애야. 똑똑거비 같은 아들 낳아줘서 고맙대. 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요, 뭐. 어머니 좋아하시니 제가 더 기쁘네요. 아마 저랑 애비 닮으면 머리도 좋겠죠? 아유, 말이라고 하나. 너랑 애비 닮으면 아주 우리 장손 머리도 보통이 아니겠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애미야, 고생 많았다.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오열하시며 기뻐하셨고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렇게 어머님 뒤통수를 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차마 제 입으로 꺼낼 용기가 나진 않았어요. 어머님은 형님에게 아이를 낳아줘서 고맙다며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떡하니 주셨습니다. 형님은 뻔뻔하게 그 돈을 받으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도 출산을 하였어요. 저도 아들을 낳았지만 온통 첫째 사랑 가득한 어머님은 출산날 잠깐 오셔서 얼굴만 비추고 가셨어요.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차별받는 느낌을 아이까지 들게 만들어서 속상했네요. 저는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사업은 확장한 상태로 집중하고 아이에겐 좋은 엄마, 남편에겐 좋은 와이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시댁만 가면 어머님은 저와 형님을 차별한 것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한테까지 그러니 온몸이 떨렸지만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생각을 되뇌이면서 참았네요. 형님의 가면을 언젠간 벗겨버리라 생각하면서요. 아이고, 우리 장손. 웃는 거 봐라. 너무 이쁘다. 누구 닮아 이리 이쁘노? 역시 우리 장손이다. 내 새끼, 할매 집은 다 네 거다. 에휴, 어머님은 아직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애기한테 동서애기도 이뻐해 주세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어머님. 아유, 우리 장손이 무조건 첫 번째지. 첫째가 길을 터놔야 나머지 애들도 잘 따라간다. 우리 자식들처럼 애기들도 확실히 해야지. 예전 같았으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저에겐 엄청난 폭탄이 있으니까요. 나만 건들지 마라. 제발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달라. 하루하루 빌었네요. 그리고 첫째 조카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신이 나서 아침부터 싱글벙글 모여 첫 아이가 뭘 잡은지만 두근두근 설레어 했죠. 저는 그날도 음식하기 바빴습니다. 고대하던 돌잡이 첫째 조카는 할머니와 엄마의 바람대로 판사봉을 집었죠. 집안은 완전 박장대소, 어른들은 신이 나시고 형님과 아주버님도 신나셨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형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은 저를 분노에 치솟게 했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폭탄이 터져버렸죠. 나 닮아서 우리 애기는 판사봉 집었는데 도윤이는 자기 닮았으면 걸레 잡을 수도 있겠네. 이게 대물림이라니까.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안 되겠네요, 더 이상은. 시윤이는 어쩜 형님만 빼다 박았을까요? 보면 볼수록 아빠 얼굴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 아무리 아들이 엄마 닮는다지만 너무하잖아요. 아주버님도 아세요, 혹시? 아님, 모르시나? 뭐? 아니, 동서, 지금 무슨 말이야? 어?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아, 참나.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우, 기분 나빠. 네,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아주버님, 시윤이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세요. 장씨 집안 자식이 맞는지. 그 순간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동안 낌새가 이상한 게 있었는지 아주버님은 형님을 뜯어 말리곤 뺨을 때렸죠. 집안 식구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했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작은 애야, 네가 하는 말이 이게 다 뭐냐? 지금 시온이가 내 손자가 아니라는 거냐? 말 좀 해보거라. 어머님 잘난 첫째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만재를 저질렀는지, 저런 고상한 얼굴을 하고 뒤에서 얼마나 호박씨를 깠는지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저 다 들었어요, 형님. 협박받고 있는 얘기, 남의 애라는 얘기. 제가 지금까지 모른 척했던 건 언제 터뜨릴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지 절대 잊어버리진 않았거든요. 형님이 한 짓을 검찰청 사람들이 알면 어쩔까요?
그동안 본인의 직업, 능력만 믿고 본인보다 아래에 있다 싶은 사람은 무시하셨죠? 이제 형님이 밑바닥을 칠 차례예요. 아셨어요? 남편은 말리고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개싸움, 아주 돌잔치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속은 뻥 뚫렸죠. 어머님 그렇게 장손하시는데 그 장손이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어머님은 놀다가 그동안이 분했는지 형님의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 말 좀 해봐. 저게 다 사실이야? 이 나쁜 것. 어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넌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유전자 검사 당장 하고 네 그 판사짓도 내가 못하게 할 줄 알아. 알겠어? 나쁜 것, 못된 것. 어머님은 처음으로 형님에게 저렇게 모진 말을 내뱉으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버렸네요. 추후에 형님은 전화로 절 가만 안 두겠다, 명예훼손죄로 콩밥을 먹일 거다 등등 협박을 일삼았지만 결국엔 아주버님께 이혼을 당하고 일도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했어요. 전 속은 시원했지만 항상 시어머님께 받은 차별, 서러움, 아주버님께는 진작 말 못한 죄송함 등등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나이가 먹은 지금까지도 남편과 아이만 왔다 갔다 하고 지내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말은 하셨지만 그동안에 서운했던 마음들이 풀리지는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서 아주버님은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할 때만 결혼식에 잠깐 시어머님을 뵈었네요. 어머님은 저의 손을 붙잡고 다 미안하다고 잊어달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이 옹졸한지 풀리지가 않아요. 저의 발언으로 집이 쑥대밭이 되었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했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거는 아주버님에게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진작 언지를 줄 걸, 그래서 시어머님네를 더 못 가겠는 것도 있네요. 아주버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 아픔이야말로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 점이 제일 죄송스럽네요. 하지만 남편도 정말 잘했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진작 말할 걸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항상 평범했던 저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것도 제 인생의 가장 크나큰 에피소드입니다. 늘 보기만 했던 사연들이었는데 쓰다 보니 제 사연 또한 만만치 않다고 느끼네요. 저는 아직까지도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제는 어느덧 법인까지 키워나갔어요. 때를 잘 타서인지 계속 잘 풀린 덕분이죠. 지금의 행복,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